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문득 내 사연도 한번 올려볼까 싶은 생각에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쓸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늘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쓸 정도로 바쁘죠. 이 글도 한 번에 쓰지 못하고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여러 번 끊어서 써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모든 분들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캠핑용품 쇼핑몰과 카라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제 가게를 오픈했었거든요. 그 일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맞벌이 부부셔서 외동인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소품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걸 사다 보니 집안 인테리어는 제가 맡아서 할 정도로 집 꾸미는 게 재밌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소품들은 달라졌고 덕분에 가족들도 힐링을 할 수 있었어요. 와, 오늘 우리 집 컨셉은 노란색이었는데 말이죠. 봄이라서 노란색으로 꾸미었어. 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 엄마 기분이 매우 좋아하지만 정말 엄마, 나탄 수납장을 봐봐. 이 정말 이뻐. 거실에 두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 네, 소품들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샀었지만 가구나 비싼 소품들은 부모님께 비용을 지원받아 샀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업은 뒷전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나오면 디자인 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졸업 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게를 차릴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별다른 말씀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하는 경험이 많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슬쩍 걱정을 하긴 하셨어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셨으니 걱정하시는 건 당연했죠.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나 못 믿어. 당연히 우리 딸이 엄마 감 있지.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나도 처음 하는 일이라 말아먹을지도 몰라. 그래도 나 아직 어리니까 한번 해볼래. 그래 아빠한테는 엄마가 잘 말할게. 엄마는 늘 제 편을 들어주셨고 첫 사업 자금도 엄마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벤케이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다는 일을 반대하지도 않으시고 선택 도와주시는 엄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바로 가게를 구했어요. 월세가 싼 곳을 찾는다고 5평도 안 되는 가게를 구해서 평소 꿈꾸던 스타일로 가게를 꾸몄어요.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발품 팔아서 물건들을 사고 가게 인테리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직접 해서 꾸몄어요. 정말 젊은 날의 제 열정이 고스란히 들어간 그런 가게였죠. 주민 생활로 해왔던 인테리어지만 수년간 계속 관심 있게 알아왔던 일이라 그런지 가게 안에 물건들은 특이하고 예쁜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그런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신 고객들도 생겼고요. 자연스럽게 단골도 들고 갈수록 가게를 찾는 고객도 늘었어요. 손님이 모두 개송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자는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정신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고 주말에는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수경이 진짜 잘했어요. 어쩜 이 가게가 이렇게 바빴는지요? 손님들이 우리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도 가게 운영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셔서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가게는 작아서 많은 재고를 갖추기 어려웠지만 손님이 원하는 만큼 팔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하나의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보라고 제안했고 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렵긴 했지만 기존 가게에 직원을 맡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그곳에 몰두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가게를 이전하여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캠핑용품을 접하고 쇼핑몰 컨셉을 캠핑용품으로 바꾸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 감성 캠핑용품 컨셉으로 사업을 성장시켰고 대박을 만들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사업이 성공하자 깜짝 놀랐고 성공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탄력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키우고 대형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일군 결과 나이 38배 C5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자식이 없어서 조금 허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에 만난 남자들은 간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도 없고 소개팅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소개팅을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모두 떠나보냈더니 38살이 되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었죠.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수경아, 어머니가 선한 사람한테 한번 만들어 볼까? 당연히 바쁜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인연을 찾는다고 했지만 저는 좀 고집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카라반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리를 잡기 위해 계속 새로운 것을 고민해야 했어요. 마침내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와의 인연이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처음 그를 만나러 사무실에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아침에는 쌀가루에 앉아 파일을 검토하는 그 모습은 정말 멋있었고 샤프한 얼굴에 경쾌한 안경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순간 제 심장은 쿵쿵거렸어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껏 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지만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실은 처음에는 그 감정이 호감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분위기가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일 때문에 자주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계속 연락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 후 우리는 애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이었지만 직업 특성 때문인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어리석은 느낌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친구처럼 편하게 서로를 대했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지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버렸고 열띤 연애를 1년 했어요. 그 1년 뒤 그는 제게 청혼을 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남성과의 관심이 없어요.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결혼실에서는 경사가 낮았고 우리 둘의 연령차도 크지 않아 결혼식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결혼은 연애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둘이만 좋으면 되고 모든 것을 두 사람이 결정하면 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정말 잘 맞지 않더라고요.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였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요. 실속 있게 하는 것도 좋죠.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아들 가진 유세를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거만하셨어요. 그에 비해 우리 부모님은 조심스러웠어요. 가만히 홀가분히 얘기를 나누는데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저보다 어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해도 내가 모자란 인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걱정되네요. 엄마, 왜 그러세요? 쑥스러운 얘기를 꺼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말씀드렸어요. 민감한 얘기일수록 편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너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남자가 더 빨리 입을 다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죠. 엄마는 기분이 나쁘실 텐데도 차분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겨우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러셨어요. 보니까 결혼하기 괜히 한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기분도 안 좋았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래도 그 3년 내에 자리 잡기가 불편했고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 기분이 어떨지 충분히 아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감이란 게 있잖아요. 제 감은 자꾸만 잘된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어렵겠다고 했고 그 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의 문제는 혼수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부터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했지만 혼수를 갈 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물건을 다 사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브랜드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쓸 물건인데 그렇게 비싼 걸 사지 않아도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혼집에 친척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데 또 못한 물건들로 채우려고 하셔요. 우리 영혼가 사귄 집이 아깝나요? 이에 엄마가 왜 그렇게 오세요? 너는 결혼도 전부터 엄마 역정을 들어와서 엄마 만나고 오는 날은 화를 내야 했어요. 제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은 당황하고 시어머님은 언성을 높였어요. 서로가 집에서 잠만 자는 맞벌이인데 왜 이런 고가의 명품 가구들을 사야 하고 또 냄비 세트까지 몇백만 원을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시키고 제안하시네요. 다과소비 높은 허울 좋은 짓만 하는 건데 정말 돈을 무턴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또 있는 시누이라도 있으니 새언니는 가방 하나 사도 괜찮겠죠. 요번에는 샤넬 가방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시누이 가방을 사야 한다니요. 이해가 안 되네요. 고영은 계속 수경 씨한테 이러시면 버릇 안 좋게 굴겠죠? 가방은 나중에 오빠가 사줄 테니까 괜찮아요. 오빠는 사주지 않겠죠? 그 사람은 8살 어린 여동생이 버릇없이 굴 때 정말 부끄러워했는데요. 만난 그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르고 진중한 분인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왜 그럴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오빠의 호통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방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어머니는 혼수의 예식을 문제 삼으시고 여동생은 뭐라도 덮으려고 발버둥 치시는데 정말 힘들래요. 사귀는 때는 정말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데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의 집을 들여다보게 되자 결혼을 결단한 내 선택이 옳은 일인지 의심이 들었다. 마음이 쓰러지는 것 같았고 파혼 생각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는데 두 여자가 등장하며 더 나쁜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을 숨기지만 그는 항상 내 마음을 챙겨준다고 말했다. 그 말 덕분에 참았고 결혼했다. 기분은 좋다 나쁘다를 오가며 조울증 환자인 것처럼 느꼈다. 결국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을 했다. 그제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빠져들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결혼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 나타나 급기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망가졌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덕분에 나와 남편 모두 바쁜 사람들이라 신혼여행은 간단히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나중에 우리는 시간이 되면 한 주 정도의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신혼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너무 업무에 치이고 있어서 관광보다는 휴식이 더 좋았거든요. 우리는 영화 몇 편을 보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고 아침에 늦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꿈꾸는 가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신혼여행 후 친정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나는 늦게 도착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집이 낯설어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했어요.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 일어난 나를 보며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주방을 들어가 보니 커다란 주방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파포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냉장고에 소불고기 재료가 있으니 그것을 빼서 요리하고 아찌개는 된장찌개가 좋겠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서 생선은 하나코를 해도 좋을 것 같다.
냉동실에 소분 등 생선이 있으니 그것을 꺼내서 준비하자.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만난 첫날부터 나에게 아침상을 차리라고 요청했어요. 집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조리뿐만 아니라 살림에 대해야도 잘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서 결국 방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깨워버렸어요. 일어나 봐. 지금 대답해야 하는데 나 혼자서는 못해. 남편은 부스스 일어나서 내게 일을 맡긴다고 하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는 왜 남편을 깨워? 너는 신부석도를 안 받았니? 그리고 음식 못한다는 말이 뭔데 그렇게 당당해? 시댁에서 만난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비뚤어진 선을 타고 말았다. 그 사이에 남편이 끼어들어 조정한다며 아침부터 매우 고생했다. 결국 그날 아침은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신 후 남편과 나는 우리 곁에서 도와서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다.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했다. 시어머님이 직접 준비하라고 시키신 아침이었지만 남편을 깨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날 하루 내내 시어머님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난감했고 결국 그날 밤에 우리는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도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갔다. 남편은 계속해서 내 기분을 풀어달라고 했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아니다. 내가 잘하는 사업에 열심히 할 테니 집안일은 도우미를 고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랑 결혼한 게 실은 나한테도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널 좋아해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줘.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마음이 무거워할까봐 남편은 내게 달래주었다. 시어머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지만 어차피 그 요구를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 일은 모두 다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바깥에서의 일은 안 하신 분이셔서 제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고 집안에서의 작은 행사라도 꼭 시댁으로 와서 같이 하려고 하셨어요. 제사나 생일 등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 참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던 일이더라도 제가 할 일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족이 되었으니 갈등 없이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로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제가 혼자서만 노력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바빴던 날, 작업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먼저 도착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집으로 온다는 걸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그를 안내했는데 낯선 구두가 보였어요. 그것은 다른 남자의 신발이었죠. 아가씨 왔어요 라며 남편을 부르러 온 그의 언니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왔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가씨가 근처에 있으면 집으로 온다고 했다 라며 온 사실을 얘기하고 결국 잡이라도 하여 먹고 보내라고 했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가족이기도 한데 왜 미안해해? 하고 도우미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식탁에 차렸어요. 셋이서 저녁을 먹고 정리를 하고 있자니 신호이가 곁에 슬그머니 붙더라고요. 언니, 지난번에 집에 올 때 들고 온 가방 이번 시즌 신상이 주어 가방 이야기를 꺼내길래 아, 용건이 있어 왔구나 싶더군요. 아니, 이번 주에 나 친구 결혼식 가는데 들고 가 가방이 없어서요. 나크가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아가씨 들려줄게요. 진짜요. 고마워 언니. 아니,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도 하나 사고 싶어서 매장 가봤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언니. 저도 오랜만에 신상을 하나 샀던 건데 그걸 또 눈여겨보고 빌려달라고. 아니, 솔직히 빌려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또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죠.
드레스룸에 가서 가방을 꺼내는데 눈치 없는 우리 시 노인은 졸졸 따라와서는 옷걸이에 걸린 제 옷들을 둘지더니 와, 이 원피스 짱 이쁨. 언니, 이거 가방이랑 같이 입으면 찰떡궁합이겠는데요. 진짜 이쁘다. 그것도 빌려드려요. 네 언니, 고마워요. 뻔히 속내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남편이랑 8살이나 차이 나니 저하고는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처럼 늘 느낌이 많이 들었으면서도 이제 90안반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정체 모를 직업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모습이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가족이라면 이렇게 다르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싶기도 했죠. 아버지가 고인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고 그로 인해 일찍 성숙해야만 했고 영은이가 어릴 적에 어머니 때문에 키가 작아진다면 지금은 한숨 돌리려고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남편은 제게 가족 덕분에 곤란해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 된 지금은 부끄럽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다 그에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곧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는 방식 때문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더니 내일 모레 시간 있니? 라고 또 물으셨어요. 그래서 9시쯤에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읽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접 번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 참석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유는 결혼 후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어머니가 자신을 꼭 차를 몰고 오도록 요구했고 자신이 면을 세우고 싶은 이유는 남편의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가족을 직접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시댁에서의 요구사항이 부담되어 결혼 생활이 조금씩 어려워졌다. 중재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 결혼 후 자신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져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어머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힘이 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모임이 있을 때는 꼭 2일 전에 말을 해야 했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그 자리에 가야만 했어. 만일 거절하면 어머님께서 상처받으시고 한 달 내내 대면 당하게 됐어. 그 외에도 어머님은 제게 몰래 연락을 하셔서 돈을 보내달라거나 성형시술을 받으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어.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 안 하고 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과 같이 만족해주기를 요구하더라고. 결국 이 요구들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어머님께 이야기했어. 그런데 어머님은 너 좀 잘 나간다며 이야기를 덥석 끝내시더라고. 결국은 우리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지만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기도 아까워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란 말씀을 들었어요. MRI는 정말 시간이 흘러도 적응이 안 돼요. 어쩜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만 다 알아보는 것 같아 감정이 많이 손해를 봐요. 남편에게 이야기도 못하게 되고 결혼 생활이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연락 없이 갑자기 오시니까 정말 놀랐죠. 어머님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사무실이 꽤 깔끔해 보이네요. 영호나, 너도 꽤 괜찮아 보이네 라는 말을 듣고서야 회사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네요. 아직 안정화가 덜 된 상태라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사장이라는 명패가 있으니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어머님은 사무실을 둘러보시던 중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가, 얘기 하나 있어 라고 하시니 말씀하세요. 갑작스레 오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우리 회사에 50번째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작기는 하지만 일을 할 자격은 있어야 해요. 그러니 당신은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꼬투리를 잡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높이 솟아오른 김사에게 일정을 조절하고 나선 어머니를 어떻게 멀리 보낼까 고민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뒤 두통이 찾아와서 신혼 이후부터 겪어온 증상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에게 자리를 내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신규 카라반 사업 관리자로 채용되었어요. 예전에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분명히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직원인 신우가 첫 출근한 날 화려한 명품에 휘감긴 채 나타났어요. 직원들 앞에선 참 부끄러웠고 그저 신우가 순조롭게 적응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신우는 반나절도 채 지나기 전 능력 부족이 드러났어요. 중대한 사태는 아니었지만 실수를 정정하기 위해 급기야 잠들어가는 작업에 휘청거려야만 했어요. 한 일당시 개하지가 참습니까? 눈 아래 뺨이 붉게 물들어 퇴근을 했다. 괜히 그 직원에게 미안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동생이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데는 누군가 곁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별 수 없었다. 나중에는 보상을 더 주어야겠다 생각했다. 처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몇 일 동안 일을 배우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 능력이 없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일주일 지나도 2주일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업무량도 많은데 초보에게 계속 의존할 수 없고 직원이 일을 못한다며 했다. 결국 사무일을 계속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막말 없이 동생에게 일단 청소를 부탁해 볼게야. 내가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아가씨라니까 성인여 내가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할 능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할 수 없잖아. 지금은 사장이 됐다고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동생은 나한테 맞지를 않아. 아까도 내가 바닥을 파서 사업하는 건 아니지. 나는 회사를 정성껏 운영해가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자 했다. 내 자리는 노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더하여 내 자리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 없이 문을 던지며 나갔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태 참아온 것 같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남편은 급기야 내가 해결할게 라며 말했다. 그때 회사 대표의 가족이 찾아왔다. 직원들이 얘기를 하자마자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따님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영은아, 네가 신우이한테 청소하라 했다고 했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할 거라고 여기에 하라고 한 줄 알아요. 하겠는데 너는 왜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 청소를 시킬 수가 있냐? 이 두 사람은 외부의 시선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꺼냈다. 이런 일에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하여 말이 막혔다. 언니, 나 청소 못해요. 내일은 사무실로 출근할 거라서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나에게 폭포처럼 화를 내며 떠나갔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버버하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떨어진 마음이 깊이 동해 나오더군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불쌍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남편을 찾아갔어요. 연락 없이 나타나서 놀라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더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에 놀라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알아. 그동안 많이 미안해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이혼은 말하지 마. 너희 가족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나도 편안히 살고 싶으니까 쉽게 이혼하고 갈래. 단호한 내 말에 남편은 내게 매달려서 시댁과 관계를 끊겠다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본가에 가지 않아도 돼, 우리 관계. 꺼져서 주변의 생각이나 이혼이가 되지 마나요. 보장과의 인연을 자르고 살 것을 말하며 나는 내가 고향을 떠날 것이라 했고 나는 같이 살 것이다고
그런 남자를 보니 속이 답답해지고 있어요. 한숨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까지 잘 아는 사람을 모진 말도 못해요. 작전으로 써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는 다시 많이 장식했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책상은 그만둬서 자리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기분이 나빠졌는지 난동을 저질렀어요. 바로 경비를 부르고 신우이를 쫓아냈고 다시는 찾지 말게 했어요. 항상 그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차갑게 모습을 보인 저에게 진짜 놀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고 남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우가 난동을 부린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랐지만 곧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3시간 후 남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했다고 말하고 이제 당신은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어. 엄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당신을 찾지 않을 거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너무 놀라고 도망친다면 책임져 주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이 엄마한테 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해서 지금 평화에 도착한 것이지만 일상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마음은 조금 안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의 말대로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전화가 일절 안 왔어요. 남편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어 조금 걱정도 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경제력이 없는 분이시니 자식된 도리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맞는 말이었지만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얘기에 꽤 놀랐어요. 당신이 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게 아니야. 나도 돈 벌고 있잖아.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렇게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진 2년 차에 임신이 바로 됐고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임신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은 그 아이가 벌써 3살이 되어서 예쁘게 자란답니다. 저는 평생 시댁과 담 쌓고 사회생각은 안 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만 혹시 마음을 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예 안 보고 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찾아가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절하고 있으니 곧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글을 쓰는 동안 예전 생각을 꺼내니 또 속이 시원한 것도 있어요. 이곳에 슬픈 이야기가 없으면 잘 사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을 때 다시 찾아올게요. 이렇게 털어놓는 긴 글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